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 대선까지 불과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과연 이번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번 대선의 결과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여론조사가 대선 결과를 맞추지 못했는데요. 이번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의 유용성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1위 1비가 지속될 것인가, 바로 이런 부분도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자, 잠시 후 오후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의 여론조사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대선이 중반전, 이게 이제 중반에서 중반으로 가고 있죠, 그죠? 네. 이 후보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참 좀 말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구설에 올랐죠. 예. 저도 참 이거 정리하면서 좀 쉽지가 않았는데요. 예. 네, 홍준표 후보 어제 오후 경기도 용인 중앙시장과 수원 지동시장 등에서 유세를 마친 뒤에 이 지동시장 상인들과 이제 만나는 일정을 잡고 있었는데요. 이를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의 브리핑도 생략한 채 이 일정을 끝냈는데요. 이 대학 시절에 친구들과 약물을 사용한 성폭력을 모의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좀 쇄도했기 때문이죠. 이게 본인의 자서전에 그렇게 쓰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을 이제 공공연하게 좀 썼을까 싶기도 한데, 홍준표 후보가 삼선 의원 시절이었죠. 지난 2005년에 펴낸 자전적 에세이가 있습니다. 나 돌아가고 싶다. 예. 이런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기술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홍준표 후보는 이 돼지 흥분제 이야기, 이런 제목의 장에서 대학교 1학년 때 하숙집 룸메이트가 짝사랑하던 여학생과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흥분제를 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숙집 동료들과 국리 끝에 돼지 흥분제를 이제 구해주었다는 것이죠. 이 홍준표 후보의 룸메이트, 이를 맥주에 타서 짝사랑하던 여학생에게 먹이고 여관까지 데려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학생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 장난 삼아서 이 듣지도 않는 흥분제를 구해준 꼴이 됐고, 검사가 된 후에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됐다.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적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이 성폭력 시도에 가담을 하고 흥분제까지 구해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해줬는지 아니면 숲집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학생들끼리 같이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책 내용에는 이제 같이 공리를 해서 구해줬다, 이렇게 나와 있죠. 동료들이랑 같이 공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홍준표 후보 측 공식 반응 아닙니다만 옛날 얘기고 친구들에 관한 얘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네, 좀 황당한 일이죠. 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른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국정원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연락 내용의 청와대 문건을 공개를 했네요. 예? 네, 이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이 송민순 전 장관 어제 중앙일보에 2007년 11월 20일 아세안 플러스 3 이 회의차 이 싱가포르로 출국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죠. 예. 네, 묻고 있던 그 방으로 자신을 불러서 이 보여줬다는 예. 청와대 그 보고 문건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문건 제목은 그 인권 결의안 그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북한이 그 남측이 반공화국 그 인권 결의안 그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에 이 14선언 이행과 이 북남 간의 그 관계 발전에 그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인권 결의안 그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남측의 태도를 뭐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내용도 이제 그 기술이 돼 있는데요. 이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이제 그 정리한 것이고 문건에는 그 무궁화와 그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이게 그 청와대 그 문서 마크다. 이렇게 이제 송민순 전 장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 송민순 전 장관이 그럼 이거를 공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상당히 좀 민감한 시기 이제 공개를 해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지난해 10월 발간한 그 빙하는 움직인다 이런 그 자신의 그 해고록 내용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후보가 당시 그 남북 관계가 그 좋았던 때여서 그랬던 것인데 뭐가 그리 문제인가 이러면서 그 자신 있게 정리를 했으면 이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도 보여주고 자신의 책 내용도 온전하게 그 사실임이 좀 보존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해서 이 문건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책 내용, 책에 기술한 내용이 네. 이 거짓으로 이렇게 거짓이다.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공개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송민순 전 장관은 그 당시 그 자신이 그 대통령과의 그 대화 상황을 기록한 자신의 수첩 내용도 이제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 지난 19일 KBS 그 2차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이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국정원이 북한에 그 직접 물어보았다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을 그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살폈던 것이라고 해명을 하면서 이 자신의 그 책 내용을 부정한 게 이번 공개의 그 직접적인 이제 계기가 됐다고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중앙일보는 그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게도 그 확인 취재를 했는데요. 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이 당시 북한 측에 북한 인권 결의안과 그 관련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남측입니다. 남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이든 이 남북 관계는 그 변함이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바는 있지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말할 수 없다. 노코멘트다. 이렇게 좀 응답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주정 논란과 맞물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어땠는지에 맞물려서 본다면 상당히 파장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네, 당연히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특히 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이제 또 그 다시 쟁점화하고 나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죠. 네. 자, 그리고 정의당 지금 아주 KBS 대선 후보 토론의 후폭풍 일부 표현은 9.11 테러를 맞은 것 같다라는 정도로 엄청나게 후폭풍이 휩싸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김정대 후보 비서실장이 막 9.11 테러를 맞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했죠. 이 심상정 후보가 그 중앙선관위에 그 제출한 문재인 후보의 그 복지공약 후퇴, 사드 배치에 대한 그 모호한 입장 등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좀 강도 높게 지난 그 KBS 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제 그 공세를 펼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항의 전화와 그 항의 문자 등이 그 세도를 해서 당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고 그 당문을 볼 수 없을 정도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정의당의 그 선거대책위원회 그 박원석 공보단장, 이 심상정 후보와 그 정의당은 문재인 후보와 그 민주당 도우미하러 그 대선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 1위 후보에 대한 추격자의 그 입장에서 그 검증에 나서는 것은 그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선대위 그 송영길 총괄본부장이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심상정 후보마저 1등 후보 공격에 그 편성하는 것을 보니 정의당의 정의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그 심상정 후보를 이제 그 숟가락 후보라고 그 지칭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정당한 검증을 두고 정치공학 운운하며 시정이 그 필요하다고 주제넘은 발언에 그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나섰고요. 그러나 이제 그 정의당 일부 당원들이 좀 탈당을 선언하고 나서는 그 내용을 좀 겪고 있다고 하죠. 참여계가 아마 나갈 텐데. 네, 참여계 쪽 당원들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니 대선 후보로 나가서 상대 대선 후보를 그것도 인신공격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느냐. 글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후보들도 많이 있는데 예. 주적이 어디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 더불어민주당 요거 얘기 좀 해야 돼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 지침 이것도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거짓 해명 논란으로 좀 번지고 있는데요. 어제 그 CBS는 그 더불어민주당 그 선대위 그 전략본부 전략기획팀이 안철수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갑철수다. 이런 이제 예시 문구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비공식적 메시지를 SNS상에 그 확산해야 한다는 그 지침을 담은 네. 이 대외비 문건을 작성을 해서 이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에게 그 이메일로 배포했다. 이렇게 좀 보도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우상호 원내대표 이 캠프의 공식 문건이 아니다. 이 개인이 만들어서 그 지인들에게 그 보낸 것일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 당의 그 공식 캠프 문서가 아니라고 이제 그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또 그 자신은 이를 보고받은 적도 없고, 자신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서도 이메일을 받은 적도 없다고 이제 이 같은 보도를 좀 부인을 했는데요. 이 CBS 그 반박 기사를 통해서 이 선대위 그 전략본부 그 최고 주위급에 있는 그 관계자가 CBS의 그 이 문건은 우리 것이 맞다. 우리가 국회의원들과 그 지역위원장들이 그 배포한 문건이다. 이메일도 발송했다. 이렇게 인정했다면서 이 문건의 양식도 그 공식 문건 형식이라고 반박하는 기사를 이게 만약 CBS의 보도가 했습니다. 맞다면 이런 게 적폐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단어가 있죠. 제가 방금 전에도 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이 문서 공개 이때도 제가 썼던 표현인데요. 바로 주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발단이 그저께 열렸던 TV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사이에 이 주적 공방이 오간 후에 이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했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발단이 이거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이렇게 질문한 걸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 이런 얘기했죠.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다. 강요하지 마라. 남북관계는 다층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이 상황을 지켜보면은요. 예. 그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현재 한반도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한반도 상황이라고 하면은 남북이 현실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이 북한을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의식하는 발언만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중앙일보에 대서특필이 됐지만 그 유엔 그 인권 문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할 때 북한 정권으로부터 그 의사 타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이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자서전에 썼는데 이것이 뭐 거짓말이다,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어제 이제 송민순 그 장관이 문건을 2개를 공개한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오늘 중앙일보에 이제 대서특필이 됐는데 북한이 이제 우리 청와대인지 뭐 국정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에게 보낸 그 문건이 청와대 문건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오늘 발표가 됐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유엔 인권 결의안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실장이 북한에 물어보라고 한 게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셔야 되는데 요 상황을 적은 그 송민순 수첩이 그대로 그냥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이게 무엇을 얘기냐면은 주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적이다. 하지만 대화는 필요하다.
이런 말조차도 못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북한을 의식을 하고 북한 정권을 의식하고 눈치를 본다. 근데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의 그 최고 통수권자고 국가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 인식 이것이 잘못되면 유사시에 어떤 그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통찰력, 책임감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좀 결여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중앙일보의 그 제목을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송민순 그리고 이제 쿼터라고요. 문재인 이처럼 증거 있는데도 계속 부인. 바로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런 그 기사 제목인데요. 그렇죠. 예. 자, 근데요. 그 지금 그 타당에서도 이제 사실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계속 지적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런데 그 상도동계의 좌장 중에 한 분이신 김덕용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의 색깔 논쟁에는 흑색 선전에서 일부 오해가 있지만 문 후보는 특전사 출신으로 확실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자신도 그 강원도 가서 그런 얘기했죠. 특전사 출신이 내 앞에서 안보 얘기 꺼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군대를 갔다 오거나 특전사 출신이라고 해서 다 이제 확실한 그 안보관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전사 갔다 왔다고 해서 이제 확실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후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 대해서 말바꾸기를 너무나 많이 해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사드 배치 이 경우만 보더라도 처음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랬다가 또 이것은 공론화해야 된다. 또 나중에는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입장 이런 그 입장을 가졌었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요. 처음에 2010년 5월인가요? 예. 이게 천안함 폭침 사건 자체가 미스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이거 계속 천안함 사건 가지고 안보 장사하면 안 된다. 안보 장사 소재로 활용한다고 이제 비판을 하다가 결국 이제 2015년 3월 달에 천안함 그 사건 5주기 때 이때 이제 뭐 북한 잠수정이 침투해서 천안함 타격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보라는 문제,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여론 추이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결정을 계속 바꾸는 이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 불안한 안보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안보를 그냥 이 파퓰리즘적으로 입맛에 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불안한 거죠. 자,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북 송금과 햇볕 전체 승계에 대해서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방위원장으로서. 저는 제가 쭉 보면은 그 진지함은 느껴지지만 좀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뭐 발언하시는 거 보니까 뭐 공과 과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햇볕 정책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 이것은 뭐 결국은 대북 송금으로 나타난 사건인데 뭐 유죄 판결까지 받았고요. 햇볕 정책의 공과 과가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적당히 보수 또 진보 세력 양쪽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를 다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정쩡한 입장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딜레마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햇볕 정책도 원칙이 있는 햇볕 정책 같으면 당연히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돕는 방식이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북한 정권만 그냥 도와주다가 결국 이것이 핵무기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햇볕 정책은 그냥 뭐 공과 가가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죠. 자, 제가 요것과 연관된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솔직히 저도 어제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냐, 분위기가. 지금 미국에선 상당히 그 뉴스에 우리나라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칼빈슨 호가 우리나라 오죠. 근데 지금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도착할 것 같은데, 지금의 현재, 한반도 상황,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제가 어제도, 미군 쪽, 네. 아주 고위 사령관을 만났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풍계리에서 2번, 3번 갱도 거의 뭐 완벽하게 지금 핵실험 준비를 다 마쳤고요. 계속해서 도발의 그 시기만을 지금 이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네. 이런 상황에서 총비상입니다. 지금 우리 합참하고 한미연합사는 총비상이에요. 그리고 칼빈슨호 이거에 뭐 향방에 대해서만 논란이 있고 막 그러는데 이거 뭐 논란을 일으킬 소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이 뭐 칼빈슨호의 향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기를 이제 못 박은 적도 없고 그것은 다 군사 작전이에요. 이것이 뭐 언론에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우리끼리의 어떤 자중질이 아니고요. 예. 지금 한반도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방부하고 합참 보고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런 때 치러지는 이 대선 또 차기 대통령은 정말 한반도 상황 인식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예.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좀 여쭤본 게 다음 주에 만약 핵실험을 북한이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미국은 이거는 우리가 뭐 그냥 막연하게 예측한다는 게 참 의미가 별로 없을 건데 지금 한미 간에는 모든 그 군사적인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지난달에 미국 갔을 때도 국방부 갔을 때도 이것을 네. 확인을 했고요. 예. 이거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한 공조와 동의 하에 예. 군사적인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예. 이것은 뭐 저희가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제가 뭐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씀이시죠. 위급한 상황이고 미중 간에도 상당히 긴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일 북한이 핵실험했을 경우에는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 가능성도 있죠. 모든 가능성을 좀 올려놓고. 그러니까 과거의 미국의 반응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다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에도 지금 중국도 서서히 북한을 다시 좀 압박하는 모양새 아닙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저는 이야기가 상당히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사 옵션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중국이 뭐 양해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지금 이게 군사 옵션이 될지 아니면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강한 대북 경제 압박이 될지 송유관 무슨 뭐 잠그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될지 그것은 아직은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뭐 이 6차 핵실험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북한이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7시 44분으로 넘어갔습니다. 7시 44분 0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 아침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인데요. 출근길 정체가 곳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부천부터 신월까지 4km 구간 정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 부천부터 서인천까지도 3km 구간이 밀리고 있는데요. 서인천 부근 갓길에는 1톤 화물차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어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목동교 위로도 도심 쪽 교통량이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서부간전도로 따라 안양 가는 길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 거의 전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안양초는 흐름이 훨씬 더 수월하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작년 5월이었습니다.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벌어졌던 여교사 성폭행 사건. 여러분 상당히 많이 기억들 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항소심에서 3명의 성폭행범 모두 감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성폭행 국선 전담 변호사이시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 사건부터 일단 간단히 짚어보죠. 간단하게요. 작년 5월 21일이었죠. 네. 신안군에 그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고 있는 여선생님을 그 학부모 3명이 억지로 술을 이제 마시게 한 다음에 예. 학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그 선생님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형량이 깎인 게 어떻게 깎인 거예요, 지금? 그 원래 1심에서 검찰이 김모 씨한테는 25년, 이모 씨한테는 22년, 박모 씨한테는 17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예. 근데 1심에서는 이제 김모 씨 18년, 이모 씨 13년, 박모 씨 12년 이렇게 선고가 됐죠. 네, 근데 어제 항소심에서 김모 씨는 10년, 이모 씨 8년, 박모 씨는 7년 이렇게 감형이 됐고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법원에서 밝힌 감형 사유를 보면요, 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 선처를 희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형이 됐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합의를 대리를 많이 하는데 선처를 희망한다는 거는 형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문구예요. 실제로 뭐 용서해줬다 이 얘기가 아니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형식적으로 한 거를 왜 받아들입니까? 저도 이거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이 사건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형법 제51조에 보면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런 것들이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또 형법 제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당량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의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이 사람들 나이도 많이 먹었잖아요. 이 사람들. 40대 50대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정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범행 저질렀는데 이게 무슨 감형하는데 어떤 그 참작 요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 기준에도 이제 처벌 불원 의사나 합의가 중요한 감형 요소로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게 제 기억으로 저도 이 문제를 다뤘었거든요. 예전에 발생했을 때.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 사람들이 모의하고 계획적이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 핵심 중에서. 네, 맞습니다. 모의했느냐, 계획적 강간이었느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그 1심에서도 보면 그 공모 관계에 대해서 뭐 일부 인정한 것도 있고요. 또 일부 무죄를 또 선고한 것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도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깎인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이제 그 합동 강간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부분은 인정되었고 일정 부분은 인정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 강간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 일반적인 그 여론에 따르거나 이 사람들의 인식에는 굉장히 낮다.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년 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한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 체계 자체가 외국 법하고 좀 다르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강간 사건 같이 이렇게 강력 범죄가 그 강도나 또는 살인이나 이런 범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이런 것도 법원에서는 다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게 평가를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범죄에 비하면 크게 낮다라고 보는 법조인들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형량이 낮다 높다 이걸 떠나가지고요. 네. 이 성폭행범들에 있어서의 어떤 범행의 재범행할 가능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높은 거 아니겠어요? 이 성폭행이라는 이 범죄가요, 그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있고,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친고죄가 2013년 6월 19일 날 예. 폐지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전에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예. 공소권 없음이나 그렇죠. 공소 기각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재범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2013년 6월 19일 이후에는 친고죄가 아니니까 이제 그 정과로 다 기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범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이게 재범의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 형량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범 가능성이 그 통계가 아직 안 나왔다면 통계를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 통계 빨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그죠? 그렇죠. 이게 네, 법무부에서 빨리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검찰에서도 해야 되고요. 예. 법원에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검찰은 구형을 할 때 그 재범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사실 구형을 하거든요. 아.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구형한 것을 보면 25년, 22년, 17년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국민들의 인식 수준하고 가까이 있다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저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요. 예. 판단을 할 때는 검찰 구형의 한 3분의 2 정도가 나오면 예. 뭐 적정하다고 보고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5년이 10년으로 떨어지고 22년은 8년. 굉장히 많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거잖아요. 예. 또는 넘게도.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여론이 이제 들끓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대법원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게 좀 예. 어려운 측면이 예.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나 피고인이나 대법원에 상고를 하려면 그 사유가 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해야 되는 건데 예. 단순하게 양형이 너무 적다라는 이유로는 상고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공모, 그죠? 이런 네. 부분도 법리적으로 대법원이 다시 따질 그건 기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되죠. 그죠? 네, 그건 되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만약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면 형량은 파기환송을 하면 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죠? 네. 어쨌든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성폭행 국선 전담 변호사시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진희 변호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